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한국판유들 2.0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한국판유들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 주재 4차 한국판유들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유들 2.0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한국판유들 추진 이후 코로나19 및 글로벌 디지털화, 탄소 중립 활용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한국판유들 2.0을 확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뉴딜로 대폭 확대 개편하여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며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함과 동시에 기존 과제를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번 뉴딜로 창출되는 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의 190만 개에 더하여 60만 개 수준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추락 및 끼임 사고에 대해 일제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 인력 등이 추락,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는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산재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국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현장 점검의 날에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며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안전관리 상황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여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조치를 확행합니다. 이어 두 번째 현장 점검의 날은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위험 요인을 집중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전국 캠페인을 하여 산업 현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산재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위반 및 사고 사망 사례 등을 알려 현장의 경각심 제고와 함께 우수 사례도 전파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가족 돌봄 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 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 부여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7월 동안 가족 돌봄 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근로자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미부여 관련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다른 신고에 우선하여 신고한 사업장에 연락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은 정식 신고 사건으로 접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여 각종 자격증과 입사시험에 약 17개월 동안 평균 67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취업하여 벌었을 잠재소득을 기회비용으로 더하면 실제 취업 준비 비용은 연 3,600만원이 넘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은 시험 준비에 평균 16.8개월이 걸렸고 총 671만 3천원, 월 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 준비는 공무원, 공공기업, 언론사 입사시험, 그리고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순 자격증 취득에는 평균 9.6개월이 소요되고 평균 65만 3천원이 들었으며 그 외 직업교육에는 평균 3.9개월간 15만 7천원이 들었습니다. 이 취업 준비 비용은 지출 외에도 조기 취업해서 생겼을 장래 임금을 유예한 기회비용을 더한 값이 실제 취업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2019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초임 월 평균 소득 259만원을 유예된 임금으로 간주해 합하면 실제 취업 준비 비용은 월 299만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나가는데도 더 나은 직장에 가기 위해 취업을 유예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고용 양극화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300인 이상 월 임금 총액과 100인 미만 사업체 임금 총액 격차는 123만 원에 달하는데 승진 및 임금 인상 수준 등을 고려한 생애소득을 따지면 임금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규모가 사상 첫 6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의 적정 여부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인데 2019년 50%에서 10%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지급기간도 최소 90일 최대 240일에서 최소 120일 최대 270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난이 가중되다 보니 올해 상반기 지급액은 6조 4,800억 원으로 반기 기준 최대 수준입니다. 실업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논란은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실업급여를 쉽게 많이 받으면 그만큼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우려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을 비교하면서 논란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작년 기준 우선 지급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 임금의 60%지만 독일은 순임금의 67%, 프랑스는 기준 임금의 75%, 포르투갈은 임금 총액의 65%로 가능한 지급 최대 비율은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지급 기간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은 최대 9개월이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최대 24개월까지, 포르투갈은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지급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란 점에서 과도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꼽은 부당대우 경험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당 없는 연장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들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근무에 수당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연장 근무는 기준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이며 18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하루 7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연장 근무 시 가산수당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현행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한 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한 주간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이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 사업장에 시간당 8,000원의 임금을 받고 6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만 있다면 이들은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이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1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7시간분의 임금인 56,000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 노동자와 관련해 직장 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새로 부임한 관리팀장이 노동자들에게 영어 시험 등을 보게 하며 점수를 근무 성적 평정에 반영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제1회 미화 업무 필기고사라고 적힌 시험 안내 PPT가 띄워져 있었는데 PPT에는 점수 100점 만점, 9번까지 한 개 문제당 10점, 10번 문제는 1, 2점, 총 10점 등 시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에는 점수는 근무 성적 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대 측은 학교 시설물 이름을 영어와 한자 등으로 쓰게 하는 시험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만큼 청소 노동자들이 필요한 경우 응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전국민주 일반노동조합은 공개된 사진을 근거로 서울대 측의 입장을 거짓 해명이라고 반박했는데 청소노동자들을 괴롭힌 진짜 이유는 이들에게 필요도 없고 동시에 취약한 필기시험이라는 방식으로 모멸감을 주기 위함과 근무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전형적인 노동자 통제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서울대 측과 유종민 노조 측은 과거 학교 측이라고 볼 수 있는 관리팀장으로부터 과도한 업무 지시 및 군대식 인사관리 등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는지를 두고 대립 중에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에서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L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 여성의 고용은 전 세계적으로 4.2%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의 고용 감소율은 3.0%였습니다. 지역별로 미주 지역의 여성 고용 감소율이 9.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아랍 지역 마이너스 4.1%,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이너스 3.8%,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마이너스 2.5%, 아프리카 마이너스 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ILO는 여성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처 등으로 피해를 많이 본 숙박업과 음식 서비스 업종에 많이 종사한 영향으로 진단했으며 고용시장에서의 남녀 간 불평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LO는 2021년 근로연령대에 있는 남성의 고용률은 68.6%지만 여성은 43.2%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명시된 화학물질 원료, 제조물 적용 범위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정안이 법률에도 규정되지 않은 화학물질 원료, 제조물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규제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화학섬예식품산업노동조합은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성명을 내고 제정안에 담긴 화학물질 원료, 제조물 적용 범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해야 하는 화학물질 원료, 제조물 종류를 12개 법률에 따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는 법률 취지를 넘어선 기업의 계속된 화학물질 규제 완화 요구에 화답한 결과라며 법률에서 정한 바가 없고 시행령에 위임한 바도 없음에도 굳이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수는 43,000종이고 매년 2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출시되는데 제정안에서 특별한 원료 제조물 수는 12개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40종, 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 97종 등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인사 노무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